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인사국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가 7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죠. 인사국가입니다. 인사국가도 뭐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자, 들어갈게요. 자, 어떤 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전통적 국가 방법과 현대적 국가 방법은 우리가 여기 체크를 좀 해서 비교를 하셔야겠죠. 인적 평정센터법은 밑줄만 쳐보세요.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국가한 방법이다. 주로 중간 관리층의 국가로 활용된다. 자, 좀 전 시간에 제가 MBO라고 얘기했어요. MBO는 목표에 의한 관리죠. 목표에 의한 관리. 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첫 번째 보시면 종업원이 참여하죠. 이게 키예요. 종업원이 참여. 자, 이게 키포인트다. 제일. 그래서 밑에 각 업무 담당자가 첫째, 상급자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서 자신의 목표를, 특정 가능 목표를 설정합니다. 특정, 우리가 가능 목표로 설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목표 설정. 둘째, 상의자에 협의하여 조직 목표와 비교 수정해서 목표를 확정하며, 셋째, 업무를 수행하며 기말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목표와 비교 평가하고, 넷째, 상황적 요인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공동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 목표를 설정한 4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요거 잘 나옵니다. 여기가 인사국가의 오류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헤일로 효과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첫인상이 중요하죠. 후광이야, 후광 효과. 후광이 나는 거지. 그래서, 잘생겼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다른 게 부족해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아주 좋으면 다른 것도 영향을 줘. 그래서 헤일로는 어느 분야에서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또는 비호적인 인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오타났습니다. 다른 분야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현혹 효과,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개인적인 특성을 얘기한다. 개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동적 태도라는 게 있죠. 상동적 태도다. 자, 이거는 이제 헤일로 효과와 유사하지만, 헤일로 효과가 어떠한 가지를 특성에 근거한다는 반해서 상동적인 태도는 한 가지 범죄에 따라 판단하는 오류이다. 즉, 상동적 태도는 그들이 속한 집단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집단의 특성에 근거한다. 집단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개인이었다면 아까. 그래서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국인은 부지런하다. 한국인 자체가. 흑인은 운동에 소질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오차라는 게 있죠.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오차는 관대와 경향이다. 그래서 항상 오차라는 것은 관대와 경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가 평균이 70에서 80이야. 다른 부서는 70에서 80인데 80점을 점수를 줍니다. 근데 나는 관대해서 내가 일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 얘네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99.2, 얘는 99.3, 99.4 이렇게 가는 게 관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어때요? 다른 데는 그냥 대충 점수를 매기고, 고가 평정자가 실제 평정을 할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가치 판단상의 심리적인 오차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대화 경향이에요. 중심화 경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제가 많이 설명했죠.
리을번은 귀인상의 오류입니다. 귀인상의 오류. 그래서 도로 갈 귀, 원인 할 때 원인 귀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면 그에 대한 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이제 걸어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오면서 필로 내 발을 탁 찍었어요.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해요. 화가 나죠. 근데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떤 여성분이 좀 흔들려갖고 내 발을 밟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좀 덜 비판적이고 온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교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는 2012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 후서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씩 출제되다가 2014년에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취지죠. 그래서 재무관리는 밑에 자금의 조달과 자본 예산, 그래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투자안의 경제성은 수정된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투자를 채택하고 기각하는 거에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투자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평가 방법은 자본 예산, 즉 투자안의 평가 방법, 그게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인 방식은 미래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 즉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안을 평가합니다. 순영가법, 매수세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그 다음에 비할인 방식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회수기간법과 평균 회계적 잉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78페이지죠. 자,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비할인 방식. 자, 할인은 깎아주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로.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었어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그래서 어땠어요?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내부순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고, 현가라는 거는 현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려하니까 이 두 가지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건 회수기간, 기간 갖고 따지는 거고, 평균 회계적 잉여법이란 이익을 갖고 우리가 회계사항이 아니라 장부상 보는 거죠. 회계 장부상.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으니까 키포인트만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무에 대한 활동, 지금 그 재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에 지금 재무 관리를 보고 있다면, 기업의 재무 활동이에요. 재무 활동은 중요한 게 자금의 조달과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운영, 투자죠. 그러니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갖고 와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갖고 따져요. 현금 수지를 분석을 하거든요. 투자를 했을 때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익성 지수 회수기간법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자, 들어보세요. 자,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본다면, 자, 내가 지금, 자, 1억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1억을 투자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투자를 했죠. 현가입니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 그래요. 순현가법은 순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번다. 이건 내가가 되겠죠. 내가 낸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1년 후의 수익은 불확실해요.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할인한다는 게 비례가치를 현재 가치로 해서 내가를 현가로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현가와 현가를 같이 똑같게 만든 다음에 현금 수지를 분석해서 유출보다 유입이 커야 됩니다. 그럼 유출과 유입을 갖고 따져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 보시면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은 순현재 가치를 줄여서 순현가라고 해요. 현재 가치를. 그래서 net present value입니다. 유입이죠, 유입. 그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원에서 100원을 빼게 되면 200원이잖아요. 무조건 투자예요. 플러스가 되니까. 근데 100원에서 마이너스 300원을 냈다가 마이너스 300, 200이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300에서 300을 빼면 0이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독립적일 때는 자, 독립적인 거와 상호 배타적인 게 있어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깊게 나옵니다. 가셔야 돼요. 자,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것은요, 하나하나 우리가 보통 단일 투자안이라고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A, B, C, D 단일 투자를 본다면 자, 하나씩 봤을 때는 자, 마이너스 100원이다. 투자 안 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원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100원입니다. 합니다. 플러스 200원입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호 독립적인 단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효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해요. 그죠? 그래서 같거나 이 작으면 기각한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상호 배타적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상호 배타적은.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은 비교를 하는 거죠. 상호 배타적. 그래서 당연히 얘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법은 순효가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해서 검토하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를 현금 투자 지출의 합계로 나눕니다. 상대적 지수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이거를 net present value라고 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이게 이제 PI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는 분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 게 올라가요.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기 보실 때 현금 유입이 중요하죠.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누는 거예요. 유출의 현가. 그럼 현금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대입시키면 300원에서 100원을 대입시키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유입이 됐던 게 내가 지출한 거의 3배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분수는 1이에요. 1이 됐다는 건 같은 배수죠. 그러면 얘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1로 나요. 그죠? 그래서 1로 나서 보시고, 얘도 독립적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A, B, C, D 중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고, 상호 배타적인 그 중에서 큰 거 선택해요. 그래서 상대적 지수죠. 상대적. 유입이 유출해서 얼마큼 상대적 크기가 크냐. 순효과 같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볼게요. A와 B를 봤을 때 독립적일 때는 결론이 같습니다. 유입과 유출 따지니까. 그러면
순영가를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입에서 유출을 빼잖아요. 그러면 500원에서 400원 빼도 100원이 나오고요. 300원에서 200원 빼도 100원이 나와요. 자, 이럴 때는 순영가가 같거든요. 그때는 초기 금액이 작아야 수익성 지수가 큽니다. 이럴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조금 어려운 게 내부순위법입니다. 자, 내부순위법. 그래서 내부순위법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내부순위법. 여기 이제 가장 어려운데, 자, 내부순위는 IRR이에요. 그래서 내부란 자체는 내가 투자할 대안을 얘기합니다. 내부. 그래서 기대수익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기대한다. 내가 투자하려는 자체죠. 그죠? A 대안. 근데 외부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나랑 유사한 다른 대안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외부보다 내부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되는 요거 수익률이에요. 요거 수익률. 그래서 자, 얘는 뭐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원을 투자해서 유출했는데 이거는 현가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내가가 120원이에요. 1년 후에. 그럼 20%잖아요. 100원에 120원이니까. 그러면 20%가 기대수익이 돼서 1 플러스 R의 할인율이 1승이면 요게 내부수익 할인율이 됩니다. 그럼 내부수익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요구수익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기대수익이죠. 그 다음에 외부수익률은 우리가 요구수익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하고 자금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유통관리사 시험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갑자기 내기는 외워하셔야 돼요. 내기가 자신감 있죠. 그래서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니까 순영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순위는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 현금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 내부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수익과 지출의 현금을 서로 같게 만들어서 나온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그렇게 봅니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지만 내부가 요구보다 작을 때죠. 같은 건 좀 지워주십시오. 자, 회수기간법은 뭐예요? 자, 여기 비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시험 문제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거 외우죠. 그죠? 자, 그러면 독립적일 때 하나의 대안을 봤을 때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영가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자, 이건 뭐냐면 단일 투자 아니에요. 독립적인 하나를 봤을 때는 유입이 크면 무조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 똑같이 나타나요.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반드시 큽니다. 그 다음에 내부가 요구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2 나오고 내부와 요구가 같아집니다.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작고 요구가 크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 하자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영가는 0으로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보세요. 재밌게 합니다. 자, 0과 1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게 있죠. 심순애가 김준배의 다이아몬드 눈이 멀어서 도망을 갑니다. 순영이라고 개명을 해요. 이수일과 심순영.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그래서 보시고요. 이런 데 합의시한 가치를 고려했다는 거 아시겠죠? 현가화 시키니까. 근데 우리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회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단순이라는 게 생략이 됐어요. 짧을수록 좋은 거죠. 기간법. 그래서 얘는 이 투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투자안의 해소 기간이 기업 자체의 결정 목표 기간보다 짧을 경우 투자안을 채택한다. 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했어요. 2년. 자, 1년에 나왔고 300원 나왔다면 2년. 그럼 실질적으로 2년 걸리는데 내가 목표했던 게 만약에 7년이다. 당연히 얘가 작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화폐시장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돈 1년 있다가 200이 지금의 할인을 하게 되면 18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시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목표 회수 기간이 굉장히 그 자의적이죠. 목표를 따졌던 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는 장부상이에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익률법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회계적 이익률이 클수록 좋죠. 그래서 목표 이익률보다 회계적 이익률이 더 커야지 투자를 합니다. 이익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두 자산의 이제 그 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배합을 얘기를 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수기간법은 뭐 그냥 간단히 본다면 뭐 10억을 해소하는데 뭐 2억 매년 걸렸다? 5년이 해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고, 앞에 화폐시장 가치는 고려한 거죠. 자, 포트폴리오는, 자,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이론이 둘 이상의 투자 자산의 배합을 의미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 주식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론인데요. 자,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A, B, C, D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맞죠. 분산 투자가 맞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구성 자산수를 많게 할수록 좋은 거죠. 자산수를 많게 할수록 더 좋다고 했었고요. 근데 위험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딴 것을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주가가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자산의 경우입니다. 자, 모든 자산의 경우는 뭐 시장이 경기가 안 좋다든가,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든가, 불안이라든가, 그러면 모든 자산의 경우는 피할 수 없어요. 자,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 근데 만약에 여기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 그 만약에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 투자했으면 커버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건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 그럼 줄일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죠. 체계적 위험은 못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중에서 비체계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위험이라는 것은,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이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죠.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이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본다면, 이 집에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촘촘히 돼 있죠. 그물이. 굉장히 체계적 그물이에요. 얘는 그물이 듬성듬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쟤는 되게 물고기라면 아무 물고기나 다 피할 수가 없죠. 체계적인 거니까. 그물이 촘촘히 돼 있으니까 피할 수 없다. 분산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포트폴리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를 제거한다. 자, 제가 지금 배가 좀 많이 나왔죠. 좀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 쫙 분산 투자해야겠죠. 비계를 제거시킨다.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이 의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는 둘 이상의 투자자의 배합을 의미하면서 집중이 아니라 분산. 근데 위험을 다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상황, 조세제도 변화, 국제 원유 가격 등락, 이런 것들, 그죠? 중동에서 막 이런 거, 폭등 폭락한다는 거, 절대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분산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비체계적은 많은 자산들의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사라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거죠. 금리 등성등성되어 있으니까 제거가 가능한 비계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효율적 투자성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 아님에 주의하자.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자격증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건 제가 예전에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라면, 여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0부터 위험이라면, 제가 효율적 전선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자, 이 안에 있는 대안들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지배하죠. 그죠? 그래서 동일 위험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아야 되니까요. 그럼 얘네들 좋은 대안이에요. 그럼 얘네들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효율적 전선과 우리가 차별이 없는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야 돼요. 교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위험 혐오적입니다. 보통 아래로 볼록한.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데 교차점 하면 안 됩니다.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다. 접점에도 맞아요. 접하는 점. 요게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염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얘기했던 재무 분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재무 분석을 좀 우리가 그 재무에 대해서 지금 했던 재무 관리가 참 그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인데,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자, 재무 관리 쪽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할인 기법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순효과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법. 그 다음에 이제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가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하고, 그 외에는 내부 수익법과 수익성 지수법만 암기하시고 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고,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면서 구성자산 수를 많게 할수록, 그 다음에 비체계적을 줄이지 체계적을 못 줄입니다.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자, 동일한 위험에는 가장 수익 큰 거, 동일한 수익에는 위험이 가장 낮은 거를 선택해서 밑에 있는 걸 지배한 하나하나의 네 가지 점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가장 좋은 대안들이죠. 이걸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 전선에 있는 대안들이 가장 최적, 그냥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효율적이. 그 최적이 되려면 무차별 곡선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무차별 곡선과 만나야 돼요. 근데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렇게 염두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두에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제 재무 분석이라는 걸 들어가겠는데, 재무 분석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7강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걸 마치도록 하고, 연결해서 7강에서 재무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7강은 뭐 재무 분석 남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물류 관리. 그래서 물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어요? 물류 관리 쪽하고, 그 다음에 소매 물류였죠. 소매 물류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뭐 소매 물류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제적 주문량 EOQ 모형 정도가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재무 쪽도 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기했던 그 부분에서 인사고가서부터가 좀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인사고가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대한 오류, 헤일로 효과, 상동적 태도, 항상 오차, 비인상의 오류,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서는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재무 분석의 재무 비율의 종류는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